저는 평생 포기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럽 최고 병원들이 제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23, 피아노를 전공하던 제 딸의 손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지막 선택으로 한국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딸이 제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한국은 단 5분 만에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세계가 포기한 순간 왜 한국만은 멈추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아버지로서 제가 겪은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마스 슈미트입니다. 독일에서 세 번째로 큰 화학기업의 회장이죠. 세상을 서열로 보는 게 제 방식이에요. 국가도 사람도 기술도 모두 줄 세워 판단해왔습니다. 그게 재벌로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딸 소피아가 처음 피아노 건반을 놓쳤을 때 저는 감정 대신 문제를 분석했어요. 소피아는 23, 베를린 국립음대 수석입니다. 하루 6시간 연습하던 완벽주의자였죠. 쇼팽 발라드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연주하던 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긴장이라 생각했어요. 교수도 친구들도 몰랐죠.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완벽해야 할 박자가 0.2초 어긋난걸요. 소피아의 왼손 약지가 미세하게 경련하는 것도요. 베를린 대학병원 취리히 클리닉, 보스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세계 최고라는 곳들을 모두 찾아갔습니다. 결론은 같았어요. 희귀 자가 면역 질환, 완치 어려움, 평생 관리 필요. 관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베를린 교수가 말했죠.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겁니다. 치료는요? 이게 치료입니다. 슈미트 회장님. 저는 웃지 않았어요.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실험적 치료, 승인 전 약물, 임상시험. 돈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석 달 뒤 소피아는 더 이상 건반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손이 굳어갔어요. 아침이면 주먹을 펴는 데만 30분이 걸렸고 밤이면 통증에 울었습니다. 의사들의 말은 조심스러워졌어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반응을 관찰 중입니다. 그 말들 사이로 제가 읽은 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더는 책임지지 않겠다. 어느 날 병실에서 소피아가 말했어요. 아빠, 나 이제 피아노 못 칠 것 같아. 포기하지 마. 다른 병원을 알아볼게. 어디를? 이미 세계 최고라는데 다 가봤잖아. 소피아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이상한 방향으로 굽어 있었어요. 뼈 자체가 변형되기 시작한 거였죠. 베를린 담당의가 복도로 저를 불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님 상태는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없습니다.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그 말이 귀에 걸렸어요. 사흘 뒤 회사 해외 영업 본부장이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한국 바이어가 묻더군요. 혹시 한국 병원은 알아보셨냐고요? 저는 펜을 내려놨어요. 한국? 네. 자기 조카가 비슷한 증상으로 유럽에서 치료받다가 한국에서 나았다고 하더군요. 말도 안 돼. 제가 자르듯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 수준이 베를린보다 앞선다고 생각하나? 예의상 하는 말일 뿐이야. 그날 저녁 소피아에게 그 이야기를 웃음거리로 던졌어요. 오늘 회사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구나. 한국 가보라고. 소피아는 한참 뒤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피아노 다시 치고 싶어.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어디든 가볼래.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딸의 눈에서 처음 보는 걸 봤거든요. 절망이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사흘간 자존심과 싸웠어요. 토마스 슈미트가 한국에 간다. 동양의 작은 나라에 도움을 청한다. 하지만 나흘째 아침 소피아가 스스로 물 한 컵을 들지 못하는 걸 봤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졌고 딸은 그걸 보며 울었어요. 저는 그날 인천행 직항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베를린 담당이에게 전화했어요.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한국이요? 회장님, 그건 의학적으로. 선생은 제 딸을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베를린의 밤은 차갑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제가 믿어온 세계 그 자체였죠. 하지만 그 질서가 제 딸을 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공항 가는 차 안에서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 가면 정말 나아질까?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내가 나빠지고 있어. 그게 확실하니까 다른 선택을 해보는 거야.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평생 틀렸던 건 아닐까요? 서열이라는 게 진실이 아니라 그냥 편리한 거짓은 아니었을까요? 그 질문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공항에서 무너진 서열. 인천공항 입국장은 이상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조용했어요. 질서가 빠르게 흘러갔죠. 소피아가 휠체어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기 공기가 다르다고요. 저는 손잡이를 잡고 출구로 향했어요. 호텔까지 30분. 내일 아침 병원 예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소피아의 몸이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끊겼죠. 저는 휠체어를 붙잡고 이름을 불렀어요.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누군가는 뒤로 물러났고 누군가는 쳐다만 봤습니다.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여기서 끝이다. 이 낯선 나라에서 내 딸이 죽는다.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남자 둘이 달려왔어요. 의료 가방과 들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30초도 안 걸렸어요. 젊은 남자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름표에 박민수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는 소피아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기존 질환이 있냐고 물었어요. 영어였습니다. 유창했어요. 저는 더듬거리며 자가 면역 신경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움직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손가락에 집게를 물렸어요. 78. 낫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제가 소리쳤어요. 지금 뭘 하는 거냐고. 박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설명보다 처치가 먼저라고 말했죠. 그 말투가 절 멈추게 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주사를 놓았습니다. 정맥 주사. 기계 숫자가 바뀌었어요. 78, 80, 83.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소피아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5분 뒤 소피아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목소리로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박민수가 들것을 가리켰습니다. 구급차로 이동하겠다고 했어요. 병원까지 15분. 전문의가 대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약은 내일 아침인데요. 제가 말하자 박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응급 상황이라고. 구급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베를린에서는 응급실까지 평균 20분이 걸렸습니다. 취리히에서는 30분. 그것도 시내 중심부일 때 이야기죠. 공항에서라면 더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긴 달랐어요. 쓰러진 순간부터 구급차까지 정확히 5분이었습니다. 베를린이었다면, 취리히였다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움직였어요. 소피아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다르다고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토마스 슈미트가 한국 시스템을 인정한다. 평생 믿어온 서열을 부정한다. 그럴 수 없었어요. 하지만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믿어온 서열이 이 5분 앞에서 무너졌다는 걸. 병원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하얀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의사 셋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들것이 빠르게 들어갔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중년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고 있었죠.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토마스 슈미트 회장님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당의 김진욱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따님을 맡겠다고 했어요. 김진욱. 그 이름이 제 귓속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이 사람이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걸.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벽을 봤습니다. 유럽 병원들처럼 학위와 상패가 가득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방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담당인은 책상 뒤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딸의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차트를 먼저 보지 않았고 화면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피아의 얼굴을 한번 보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냐고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손이 제 손 같지 않았다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하루 중 언제가 가장 힘드냐고요. 연습을 마치고 밤이 되면 통증이 온다고 소피아가 답했어요. 그는 메모를 하다가 멈추고 물었습니다. 어떤 곡을 주로 연습하느냐고요. 쇼팽이라고 소피아가 말했어요.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왼손이 많이 쓰이겠네요. 그 순간 소피아의 눈이 커졌어요. 저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의사는 병만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손이 무엇을 하는지, 음악이 몸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담당이가 말했어요. 검사를 다시 하겠다고요.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다 했다고요. 베를린에서, 취리히에서, 보스턴에서 세계 최고라는 병원들을 다 거쳤다고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겠다고 했어요.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가 제 쪽을 보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해보게 해줘.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건 치료 선택이 아니었어요. 내가 믿어온 기준을 내려놓는 일이었죠. 토마스 슈미트가 유럽 의학을 의심한다. 한국 의사의 판단을 따른다. 하지만 소피아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엔 희망이 있었어요. 베를린에서 본 체념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틀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동안 소피아는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실 밖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였죠. 유럽과 달랐어요. 베를린은 역사가 보였고 취리히는 질서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속도가 보였어요. 멈추지 않는 속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병실 안의 시간은 느렸거든요. 담당이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소피아에게 천천히 말했고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 느림이 오히려 안정감을 줬어요.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틀린 길을 달려왔던 건 아닐까요? 더 빠르게, 더 강하게만 밀어붙였던 방식이 오히려 딸을 망가뜨린 건 아닐까요? 이틀 뒤 담당이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그는 화면을 켰어요.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염증 지표, 신경 반응, 면역 수치. 저는 그 숫자들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존 진단이 틀렸다고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소피아의 병은 자가 면역 질환이 맞지만 종류가 달랐다고 했습니다. 유럽에서 진단한 것보다 훨씬 치료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라고요. 다만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야 했다고 말했어요. 왜 유럽에서 못 찾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찾으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결론을 내렸으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이미 결론을 내렸었어요. 한국은 유럽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여기선 답을 찾을 수 없다고. 그런데 지금 그 결론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담당이가 말했어요. 내일부터 치료를 시작하겠다고.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곳에서는 병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회의실 공기는 처음부터 팽팽했습니다. 한쪽엔 유럽에서 온 교수들이 앉아 있었고 다른 쪽엔 한국 의료진이 자리했어요. 저는 그 사이에 앉았습니다. 중립을 지키는 척했지만 마음은 이미 갈라져 있었어요. 담당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염증 수치의 변화가 기존 진단과 다르다는 내용이었어요. 설명은 차분했고 자료는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을 끝내기도 전에 베를린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이미 검증된 진단입니다. 다른 해석은 혼란만 만들 뿐입니다. 교수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어요. 저도 그 확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 확신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한국 의사가 다시 설명하려 하자 교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감정적인 접근은 위험합니다. 의학은 패턴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평생 써온 언어였거든요. 그래서 더 숨이 막혔습니다. 담당이는 화내지 않았어요. 대신 화면을 넘겼습니다. 시간대별 통증 변화, 손 사용 비율, 수면 패턴. 아주 작은 차이들이 이어져 있었어요.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교수가 웃었습니다. 해석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멈추는 게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 순간 소피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계속 나빠졌어요.
유럽에 있을 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은 데이터도 논문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손이 굳어가던 석 달, 밤마다 울던 시간, 물 한 컵조차 들 수 없던 아침. 그 모든 게 유럽 최고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베를린 교수가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담당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다르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결과를 보장할 순 없지만 시도할 가치는 있습니다. 그 말투엔 오만함이 없었어요. 그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교수는 복도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회장님. 검증되지 않은 방식은 위험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깨닫고 있었거든요. 이 싸움은 치료가 아니라 체면의 문제라는 걸,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누가 틀렸다고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교수는 떠났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가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복도 창가에 서서 그 차가 멀어지는 걸 봤습니다. 함께 떠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유럽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가 말했어요. 아빠가 편을 들어줘서 고마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을 든 게 아니야. 그냥 널 선택한 것뿐이야.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버린 건 교수가 아니라 평생 믿어온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 없이도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료를 시작한 지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려다 저는 멈췄어요. 소피아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그 장면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소피아는 스스로 상체를 세우는 것조차 힘들어했거든요. 늘 누워 있었고 일어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팔로 몸을 지탱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이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염증 수치가 내려가고 있다고요. 저는 정확한 숫자를 물었습니다. 그가 수치를 말해줬지만 그보다 중요한 말을 덧붙였어요. 아직 정상은 아니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방향. 그 단어가 낯설게 들렸어요. 유럽에서는 늘 결과만 들었습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성공, 실패. 그러나 여기서는 도착보다 길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공중에서였어요. 건반은 없었지만 손가락은 기억을 더듬듯 움직였어요. 의사가 말렸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하루에 몇 분씩만 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안도했어요. 서두르지 않는 치료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보였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병실 안의 시간은 느렸습니다. 그 느림이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줬어요.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틀린 길을 달려왔던 건 아닐까요? 더 빠르게, 더 강하게만 밀어붙였던 방식이 오히려 딸을 망가뜨린 건 아닐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침대 끝에 앉아 발을 바닥에 댈 수 있었어요. 간호사가 부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2주일째엔 병실 안을 천천히 걸었어요. 3주째엔 복도까지 나왔습니다. 담당이는 매일 아침 병실에 들렀어요. 차트보다 소피아의 얼굴을 먼저 봤습니다. 오늘은 어떠냐고, 어디가 불편하냐고 물었어요. 소피아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손목이 아프다고, 아침엔 괜찮은데 오후엔 힘들다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그리고 치료 계획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약 시간을 조정하고 재활 강도를 낮췄어요. 환자에게 맞추는 치료였습니다. 치료에 환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요. 그날 오후 소피아가 말했어요. 아빠, 손이 아까보다 덜 아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것을요. 베를린에서는 치료가 멈춰 있었습니다. 나빠지지 않는 게 목표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느리지만 확실하게요. 담당이가 말했습니다. 2달 정도 더 필요합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기다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믿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변화가 기준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작은 상담실에서 담당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가 예전에 유럽 산업 현장에서 일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된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공장과 기계 소음, 이름 없이 기록되던 사람들, 팔뚝에 번호표를 차고 일하던 노동자들. 저는 그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공장에서요. 담당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고를 당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요. 치료 시기를 놓친 뒤로는 현장에 돌아갈 수도 병원에 오래 머물 수도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숫자로만 봤거든요. 생산량, 손실률, 비용.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이유는 없다고 여겼어요. 의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었지만 덕분에 아들이 공부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됐습니다. 아버지처럼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요. 그는 저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말이 오히려 더 깊게 꽂혔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인정이 필요하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담당이가 소피아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손의 염증은 줄고 있고 신경 반응도 돌아오고 있다고요. 아직 연주는 어렵지만 회복 방향은 분명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버지 세대가 만든 독일을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원망 대신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복수 대신 구원을 택했어요. 그날 저녁 소피아는 병실 침대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손을 허공에 올리고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실제 건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머릿속에서 곡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분명 연주였어요. 살아있는 연습이었습니다. 담당이가 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은 소리보다 감각이 중요합니다. 손이 기억을 되찾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담당이가 잠시 멈췄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돼서 끝까지 참으셨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 아버지 공장에서 다친 사람이 병원비 때문에 고통받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제 딸을 살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담당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그 시대가 그랬던 거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대를 핑계로 삼아선 안 된다는 것을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은 이제 제 몫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독일로 전화를 걸었어요. 회사 법무팀에 지시했습니다. 과거 산업재해 기록을 모두 찾으라고요. 보상받지 못한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라고 했어요. 법무팀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법적 시효가 지난 건드립니다. 굳이 건드릴 필요가 필요합니다. 제가 잘났어요. 시효는 법의 문제고 책임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존경은 성과가 아니라 책임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담당인은 제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저는 이제 그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됐습니다. 퇴원 전날은 조용했습니다. 특별한 행사도 누군가의 연설도 없었어요. 소피아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고 저는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풍경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누워만 있던 아이가 스스로 서서 밖을 본다는 것 자체가 변화였습니다. 담당인은 간단한 퇴원 설명만 했어요. 주의사항, 약 복용, 재활 일정. 과장된 축하도 없었고 성공담도 없었습니다. 대신 한마디가 반복됐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유럽에서는 늘 더 빨리, 더 강하게를 요구받았거든요. 병원을 나서기 전 소피아가 간호사에게 인사를 했어요. 이름을 부르며 웃었습니다. 청소하던 직원도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공항에서의 5분을 떠올렸습니다. 달려오던 사람들 설명보다 먼저 움직이던 태도.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곳의 방식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소피아가 말했어요. 아빠, 나 다시 오고 싶어. 검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보러. 저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도로는 바빴지만 이상하게 차분해 보였어요. 호텔 방에서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어온 서열은 편리했지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었어요.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역할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빠르고 그래서 정확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혼자였어요. 담당이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담실에서 그가 물었어요.
소피아 씨 상태가 안 좋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단 설립 계획서였어요. 희귀 질환 환자를 위한 한국-독일 의료 협력 프로그램, 치료비 지원, 의료진 교류, 공동 연구까지 포함된 계획이었습니다. 담당이가 서류를 읽었어요.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해야 하는 일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요. 제 딸 같은 아이들이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요. 담당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악수에 응했어요. 그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린 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회장님. 병원을 나서는 길, 저는 로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환자, 보호자, 의료진.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 여행은 치료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딸의 몸만이 아니라 제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소피아가 말했어요. 아빠, 나 여기서 배운 게 많아. 뭘 배웠는데? 기다리는 것, 천천히 가는 것, 그리고 소피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것.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배운 것은 제가 배운 것과 같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멀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다음 방문 일정, 재단 실무 미팅, 의료진 초청 계획.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모두가 치료 결과부터 물었어요. 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회복 중이라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과의 의료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희귀 질환 환자 교류, 공동 연구, 치료비 지원까지 포함된 계획이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위험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검증이 부족하다는 표현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는지 돌아봅시다. 이름과 역사 그리고 체면이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우리는 수많은 가능성을 놓쳤어요. 이사 한 명이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신중해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투자도 이미지 관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빚을 갚는 일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숫자로만 보며 쌓아온 결과를 이제는 사람에게 돌려줄 차례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반대는 있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몇 주 뒤 첫 번째 환자가 한국으로 향했어요. 비용은 전액재단에서 부담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처음으로 돈이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선택의 가능성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소피아는 집에서 재활을 이어갔어요. 하루에 오래 연습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멈추지 않았어요. 1시간씩 천천히요. 석 달이 지났을 때 소피아가 처음으로 쇼팽을 완주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어요. 박자가 조금 어긋났고 손이 가끔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연주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건 기쁨의 눈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소피아가 말했어요. 아빠, 나 언젠가 병원에서 연주하고 싶어. 아픈 사람들 앞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내가 받은 걸 돌려주는 방식이라면 아빠도 함께 아마. 소피아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1년 뒤 재단은 25명의 환자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중 19명이 호전됐어요. 완치는 아니었지만 모두 나아졌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사회에 보고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이름으로요.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누가 어떻게 나아졌는지, 무엇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는지요. 그날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박수가 나왔습니다. 실적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래된 노트를 꺼내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나는 확신보다 먼저 사람을 보겠다고 적었어요. 서열을 지우고 중심을 바꾸겠다고요. 이건 제 딸만의 회복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인간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결심이에요. 베를린 사무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고 조용했어요. 저는 그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의학이 아니었어요. 태도였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확신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는 태도요. 그리고 그 태도는 이제 제 삶의 방식이 됐습니다. 소피아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첫 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선택을 저는 다시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 달아주세요. 더 좋은 사연 작성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